삼촌, 바빠 죽겠는데 왜 호출하고 그러세요? 현수야, 좀 쉬엄쉬엄 일해라. 여기 의사가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일을 해? 응급 전문의가 응급 환자를 보는데 왜 기를 쓰고 일하냐고요? 병원장님이 할 말이 아닌 것 같네요, 삼촌. 다른 응급 전문의도 많잖아. 좀 쉬어라. 알았어요. 숙직실 가서 좀 잘게요. 저 쉬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 용건이 있어서 불렀다. 무슨 용건이요? 너 출장 좀 다녀와라. 김 선생,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출장 진료 좀 다녀와. 출장이요? 뭐래? 대학병원 의사가 출장을 갑니까? 삼촌, 저를 조카 삼아 주신 건 감사한데 너무 막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분이라서 그래. 나랑 동생이 신세를 많이 진 분이니까 다녀와. 부탁이다.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병원장님은 저와의 인연이 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풀기로 하고 삼촌이 다녀오라는 곳에 출장을 나갔어요. 으리으리한 주택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가정부가 나오며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저희 집 사모님은 여러 고비를 넘긴 분이십니다. 함부로 소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말했어요. 저기 여사님, 저 의사입니다. 지금 저한테 충고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소견하다뇨? 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드릴게요. 됐으니까 얼른 안내해 주세요. 가정부가 하는 말 때문에 기분 상한 채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하도 커서 엄청 많이 걸어서 안방 앞에 도착했어요. 노크를 하고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실로 다가가자 나이가 많이 든 여자분이 누워 계셨어요. 박 원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사모님, 진찰 좀 하겠습니다. 아, 박 원장이 보내신 분이군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잠시 앉아서 진료를 받도록 하시죠. 누워있던 사모님이 몸을 힘들게 일으키며 얼굴을 자세히 보이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제가 두 눈을 부라리자 사모님도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이런 악연이 있나. 당신 같은 인간을 진료하러 오다니. 원장님이랑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 온 것 같군요. 다른 의사 불러줄 테니 그냥 다시 누우시죠. 가지마, 현수야. 가지마, 현수야. 제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앞에 다가가서 두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노려봤어요. 어떤 악연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저의 과거 이야기를 담고 난 뒤에 사모님과의 악연을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 때 아픈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고아원이었어요. 버려질 걸 알고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하며 난리쳤습니다. 엄마, 나 말 잘 들을게요. 고아원 가기 싫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얘가 왜 이래? 난 너를 키울 수 없다고 했잖아. 가진 돈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어. 게다가 네 아빠가 날 버렸다고. 너도 상황을 잘 알잖아. 저를 버리려고 고아원에 끌고 간 엄마의 말은 아직도 머릿속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억지로 버리셨어요. 서류를 넘기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자 미소를 짓고 나가셨답니다. 현수야, 잘 살아. 여기서 사는 게 엄마랑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거야. 엄마, 가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네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픈 몸이 낫는 기분이다. 김현수, 넌 이제 나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날 찾아올 생각하지 말고 보고 싶어 하지도 마라. 엄마,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집에 돌아가요. 어린애가 뭘 잘못했겠어요.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마지막 용서를 빌었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저를 버리셨습니다. 고아원에서 며칠 생활해봤지만 적응도 하지 못했고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무리 저를 버렸다고 해도 그때는 엄마가 전부였으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야밤에 몰래 고아원을 빠져나와 기억을 더듬어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3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찾은 엄마와 살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현수요. 제 목소리를 듣고 놀란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현수, 너 여기 어떻게 온 거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엄마, 저 다시 받아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엄마의 표정은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웬 아저씨가 있더군요. 이 꼬맹이는 누구야? 그게 내 아들. 뭐 아들? 술주정뱅이랑 낳은 아들이란 말이야? 갖다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여길 다시 찾아왔네. 참나 기가 막히구만. 야, 난 네 아들 못 키운다. 애 키울 거면 나 집 나갈 거야. 엄마는 저를 버리고 어떤 아저씨를 집에 들여서 동거 중이었어요. 새살림을 차리는데 제가 짐이 되니 고아원에 버렸던 거죠. 그걸 알았으면서도 엄마와 살고 싶어서 엄마 몸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엄마, 그럼 저를 다시 고아원에 안 버릴 거죠? 그래, 이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아가, 먼 길을 걸어와서 힘들지? 밥 먹고 푹 쉬자. 그제야 마음을 놓고 엄마의 몸에서 떨어졌고 밥을 먹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아침이 되자 눈을 비비며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대답을 한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현수야, 엄마는 없다. 원장님?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저 고아원 안 가요. 현수야, 주위를 둘러봐. 여긴 고아원이다. 어젯밤에 네 엄마가 자고 있는 널 데리고 왔어. 넌 법적으로 이 고아원의 일원이니 말없이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된다. 원장님 말을 듣고 주변을 돌아보니 진짜 고아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밥을 먹고 잠든 사이에 고아원에 데리고 와서 다시 버리고 돌아간 겁니다. 너무 서글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원장님, 저 엄마랑 살고 싶어요. 현수야, 네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널 키울 수가 없어. 다른 아저씨랑 사는 걸 봤어요. 아저씨랑은 살 수 있고 나랑은 왜 살 수 없는데요? 원장님은 고개를 돌리며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후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도망쳐봤자 엄마는 그곳에 안 계실 거라고 일러주시더군요. 멀리 떠났다고 전했답니다. 그렇게 버림당하고 원망을 가득 안고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몇 달 뒤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입양하겠다고 나서는 중년 부부가 나타났답니다. 두 사람에겐 자식이 없어서 오랜 고민 끝에 입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갓난아기보다는 조금 성장한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네요. 그 대상자가 바로 저였고요. 현수라고 했지? 참 잘생겼네. 듣자 하니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면서? 아줌마랑 아저씨 따라가서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 네? 저를 데려다 키우시겠다고요? 그래, 우리가 널 입양하고 싶구나.
너 입양이 뭔지는 알지? 네, 알아요. 고아원에 버려진 애를 자식으로 키우는 거잖아요. 아줌마, 그럼 우리 엄마처럼 저를 버리지 않고 키우실 자신 있어요? 어린애가 그런 말을 하니 두 분이 놀라더라고요. 결핍이 심했던 제가 확인받으려고 몇 번이나 버리지 않고 키울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절대로 친모와 같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기도 했고 새로운 부모님이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대저택에 들어가게 된 저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워서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우와, 엄마, 아빠, 여기가 정말 제가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네 집이다. 현수 네 방도 구경해야지. 우리가 벽지랑 도배도 했고 가방이랑 책이랑 많이 사놨다. 얼른 들어가 보자. 친엄마랑 살 때도 제 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와, 진짜 여기가 제가 지낼 방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청 근사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현수가 좋아해서 다행이네. 앞으로 엄마 아빠가 많은 선물을 해줄 테니까 실컷 누리면서 지내렴. 내일 새로운 학교에 가야 하니 책가방부터 싸볼까? 네, 엄마. 엄마와 책가방도 쌌고 새 운동화에 끈을 끼우고 신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메이커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빠는 밖에 일이 바빠서 저녁에 몇 시간밖에 뵙지 못했는데 엄마는 학교에 간 시간 이외에 항상 제 옆에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엄마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항상 저를 기다렸답니다. 엄마, 엄마! 아들,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니? 네, 공부도 재밌었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았어요. 달려가며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들 키가 그새 컸나?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걸 해주니까 키가 쑥쑥 컸나 봐요. 그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쑥쑥 커보자. 새엄마, 새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친엄마가 가끔 생각나긴 했지만 양부모님이 새로운 행복을 채워주셔서 다시는 안 만나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해가 여러 번 지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전교 1등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엄마는 감동하며 기뻐하셨고 아빠도 제 미래가 기대된다며 훗날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하는 날이 올 거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행복을 맛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빠의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보직 문제와 거래처의 배신 등이 문제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빚을 해결하지 못하자 저희가 살던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답니다.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제 방은 이제 사라졌답니다. 그래도 양부모님과 끝까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까짓 거는 다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 망한 아빠가 얼마 못 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서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시름시름 앓는 소리만 내었고 전과 같은 다정한 엄마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되어 한 학기를 보냈는데 많은 일들이 있어 제 멘탈도 많이 부서졌답니다. 엄마, 밥 드세요. 계란이랑 참치 넣어서 볶았어요. 너나 먹어라. 엄마, 그러지 말고 너나 먹으라고. 난 생각 없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몸져 누웠는데
병원도 안 가고 식사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나고 방학을 보내는 내내 엄마를 돌보려고 했지만 늘 제 손길을 거부하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눈치를 보면서 단칸방에서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2학년에 올라가자 학비를 내라는 지로용지를 받고 집에 왔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바로 바닥에 내려놓으시더군요. 현수야, 이제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뭘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프지 않고 제 옆에만 있으면 돼요.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네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현수, 너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엄마는 널 키울 능력이 없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게요. 학비 제가 알아서 마련할게요.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러니... 엄마는 제 말을 자르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널 키울 수 없다. 다시 고아원에 돌아가. 사회복지사 만나고 왔는데 너 살던 고아원으로 다시 갈 수 있대. 엄마, 저를 버리려고요? 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나랑 같이 살아봤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고아원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돌아갈 거야.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도 돼. 또 버려지는 것이 싫었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절대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 고아원 가라는 말씀 그만하세요. 현수야, 잘 들어라. 이 엄마는 암에 걸렸다. 위에 아주 큰 종양이 생겼는데 내 몸을 모두 갉아먹을 거라고 하더라. 살 가능성이 없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요? 말도 안 돼. 엄마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저를 버리려고 아픈 척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현수야, 진짜야. 엄마는 암 판정받았고 얼마 살지 못한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몸만 아프니 너한테는 짐밖에 되지 않을 거야. 그만 고아원으로 돌아가라. 시한부라는 엄마의 말씀에 크게 오열하며 절대로 엄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병원 차가 와서 엄마를 모셔갔습니다. 엄마의 곁을 지키려고 따라갔는데 시름시름 앓는 엄마는 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잠만 주무셨어요. 그리고 곧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저를 고아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생활이 여러 번 바뀌니 저의 정신력은 많이 망가져서 공부도 소홀히 했고 하구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답니다. 엄마가 계신 병원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었지만 매일 저녁 찾아가서 배웠는데 어느 날 병원에 계신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디 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 친척분이 오셔서 모셔갔어. 어디로요? 그건 우리도 모른다. 다들 거짓말쟁이에다 사기꾼들이야.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날 버리려고 다 같이 짜고 생쇼를 한 거잖아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흥분한 저를 말리더니 경비를 불러 병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뒤로 엄마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어른들은 이기적일까요? 2번이나 버림받은 저는 고아원에서 지냈는데 엄청 못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참지 않고 주먹부터 날렸고 공부도 담을 쌓았습니다. 저를 거지 고아라고 놀리는 한 녀석이 있었는데 하루 날 잡아서 엄청 심하게 패줬어요. 학교 선생님은 저를 불러다 놓고 몽둥이로 흠씬 때리셨습니다. 선생님, 저 자식이 먼저 버림받은 놈이라고 놀렸다고요. 고아원에서 사는 거지 자식이라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먹질을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화를 푸는데요?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현수, 너는 매를 더 맞아야겠다. 누군가가 널 잡아주지 않으면 더 엇나가겠어. 선생님은 제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모든 것이 미웠습니다. 나를 버린 두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학교 생활과 고아원 생활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고아원에서 규칙적으로 지내봐야 저의 영혼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항심이 배로 커진 저는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고 학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지내는 폐가에서 지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걸 빌려서 타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나 오토바이 좀 빌려줘. 너무 멀리 가지 마. 기름 별로 없으니까 적당히 타고 가져와. 알았으니까 키나 줘.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데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달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다시 폐가로 돌아왔는데 어떤 어른이 애들을 세워놓고 뭔가를 묻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제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수야, 너 여기 있었구나.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저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 너 만나려고 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는데요. 또 몽둥이질을 하러 오셨다면 그냥 맞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피식 웃더군요. 네가 왜 이러는지 안다. 현수야, 그래도 돌아가야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네, 제 인생이니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내가 네 담임이니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나도 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선생님이 뭘 하시는데요? 나처럼 고아원에 버려져 본 적이 있으세요? 있다. 네? 나도 고아 출신이야. 형이랑 둘이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수야, 너 꿈이 뭐니? 배가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반항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어른이 될 것 같니? 고아원에 돌아간다고 달라지는 건 뭔데요? 거기나 여기나 다를 게 없거든요. 학교도 지긋지긋해요. 같은 반 동급생들을 하나하나 두들겨 패주고 싶은데 뭐하러 거길 돌아가요? 내가 도와줄게. 선생님이 너 도와줄 테니까 돌아가자. 말로만 뭘 해준다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면 또 다른 애들 편들면서 저를 두들겨 팰 거잖아요. 그건 네가 주먹질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현수야, 방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 테니 내일 또 보자. 선생님은 강제로 끌고 갈 생각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참 조언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다음 날 다시 저를 찾아올까봐 폐가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동네 가출한 애들과 어울렸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서 그걸 빌려 타려고 친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저기 오토바이 좀 타도 되냐? 바람 좀 쐬고 싶은데. 타. 어차피 이거 훔친 거라 아무나 타도 상관없어. 대신 기름은 네가 넣어서 타라. 그래, 나한테 몇천 원 있으니까 기름 채워서 탈게. 오토바이를 빌려서 도로를 나갔고 매우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속도를 줄일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브레이크가 고장났잖아. 이를 어쩌지?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버렸던 친모, 입양과 파양을 한 양모, 돌아가신 양부, 그리고 담임 선생님까지 머릿속에 엉켜서 생각났어요. 저는 도로에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여 가드레일을 뚫고 떨어지는 걸 택했습니다. 쾅 소리를 크게 울리며 오토바이와 함께 뒹굴며 절벽으로 추락했어요. 흙바닥에 떨어졌을 때 잠시 의식이 있었는데 저로 인해 사고 난 사람이나 차량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아, 현수야, 정신이 들어? 아,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다행이다. 깨어났으니 됐다.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박아버리고 추락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제 말에 선생님은 화를 냈습니다. 참 대단하다. 훌륭한 일을 했으니 박수라도 쳐줄까? 그냥 그렇다는 거죠. 여기엔 왜 오셨어요? 내가 네 담임이잖아. 아, 의무가 있어서 오셨구나. 대충 봤으니 그만 가보세요. 퉁명스럽게 말하며 나가라고 손짓했어요.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나도 어릴 적에 너처럼 엇나가서 바로 잡아주던 선생님이 있었으니 그때 선생님처럼 널 제대로 잡아줄 거야. 여기서 치료받고 퇴원하면 나랑 집으로 가는 거다. 우리 집으로. 내가 왜 선생님 집에 가요?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안 그래도 오늘은 이만 갈 거야. 너도 쉬어야 하고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태도로 굴면 나도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 거다. 너 내가 학교에서 별명이 뭔지 알지? 미친 괴요? 그래, 나 무서운 선생님이야. 앞으로 현수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벌은 다 내릴 거야. 단단히 각오해라. 넌 미친 개한테 걸렸으니까. 선생님은 그날부터 제 병실에 매일 오셨습니다. 얼어붙은 저의 가슴은 언젠가부터 녹아내려서 선생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야 임마, 선생님이 오셨는데 누워있냐? 인사 안 해? 저는 몸을 반쯤 일으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탁한 만화책 가져오셨어요? 그래, 만화책이랑 교과서도 가져왔다. 내가 학교에 잘 말해서 퇴원하면 학교로 돌아오기로 했다. 뭐하러 그러셨어요? 그동안 학교 빠진 것도 많아서 퇴학 처리가 될 텐데. 자, 공부 좀 하자. 내가 속성으로 과외해 줄 테니까 잘 배워. 선생님, 그동안 공부를 놓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자는 거잖아, 임마. 내가 개인 시간 쪼개가면서 이러면 너도 고마운 줄 알고 잘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누가 개인 시간 쪼개가면서 가르쳐 달래요? 그냥 선생님 인생이나 살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놈의 자식이 또 까부네. 다친 놈이라 몽둥이도 못 대니 열불이 나네. 야, 너 태어나면 그동안 밀린 매를 다 맞을 줄 알아? 빨리 책 펴. 아, 네. 다른 애들은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날부터 선생님과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서 깁스를 한 채 교과서를 들고 공부했죠.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 나름 재밌더라고요. 만화책이 옆에 있었지만 교과서를 붙들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 뒤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병원비는 누가 냈어요? 누가 내긴 내가 냈지 짜샤. 진짜요? 그럼 가짜겠냐? 내 피 같은 돈을 네 병원비로 썼으니까 너 진짜 열심히 해야 해. 고맙습니다. 그럼 저 어디로 가요? 고아원에서 다시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내가 고아원 원장님이랑 이야기해놨다. 평일에는 내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고아원으로 가서 지내. 나도 장가 가려면 주말에는 연애도 해야 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줘라. 선생님은 평일에 당신의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셨어요. 빈말로 한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댁으로 갔는데 단칸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랑 둘이 지내자고요? 야 임마, 나 교사 된 지 겨우 2년 됐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겠냐? 그럼 그냥 혼자 지내세요. 고아원이 낫겠어요. 아, 호레비 냄새가 진동하네.
이 자식이 또 까부네. 너 일로 와. 몽둥이 좀 들어야겠다. 알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낼게요. 됐죠? 기분은 좋긴 했지만 좁은 방에서 선생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괜히 엄살 부리듯 싫은 척했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공부를 심하게 시켰어요. 현수야, 밤 10시까지는 공부해라. 공부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죽어라 공부해. 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 괴롭히려고 쌤 집에 데리고 온 거죠. 그걸 이제야 알았냐? 내가 너 때문에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을 한두 번 겪은 줄 아냐? 어? 그런데 넌 머리가 있어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1학년 때는 전교 1등까지 하던 놈이잖아. 그건 순전히 운이에요. 그리고 양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거고요. 그 자식 말 더럽게 많네. 그냥 입 다물고 공부나 해. 너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 못 넘으면 1점에 100대씩 맞을 줄 알아. 빈말하는 거 아니니까 각오하고 공부해라. 쌤,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해요? 병원비도 내주고 호래비 냄새나는 방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할 거다. 나도 네 나이 때 담임 선생님이 사고 치지 말고 공부하라고 엄청 때렸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못 들었네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피식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선생님은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아라고 왕따 당하고 놀림을 심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서 사고를 엄청나게 쳤는데 담임 선생님이 몽둥이를 매일 들었고 집에 불러다 놓고 공부를 시켰답니다. 점차 반항심이 줄어들었고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더 진심으로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더니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도 나 같은 교사가 되고 싶냐? 아니요, 저는 학생들을 보듬어주는 위인이 못 돼서요. 자식, 그래, 꿈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공부나 해라. 담임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잘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은 선생님 댁에서 지냈는데 1살 더 먹고 나서는 도저히 같이 지내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말씀드리고 고아원으로 아예 돌아갔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답니다. 너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대충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내가 계속해서 널 찾아갈 거야. 쌤, 정말 집요하시네요. 저 이제 변했다니까요. 선생님 덕분에 사람 됐다고요. 그걸 안다니 다행이다. 현수야, 조금 있다가 선생님 형 오시니까 밥 먹고 가라. 쌤, 형이요? 그분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긴 한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다. 처음으로 본 담임 선생님의 친형은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멋있었습니다. 밥을 사주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응급실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응급실 의사로 살아보니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더라. 현수 너는 네 자신이 언제 자랑스러웠니? 제 자신이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겠지. 내 동생 말로는 공부를 잘한다며? 아니에요. 전교 10등 안에 겨우 들어요. 쌤이 맨날 공부시키는 거에 비하면 못하는 편이죠. 아무튼 내 동생이 집에 들을 정도로 특별히 생각하는 제자라니까 무엇이든 열심히 잘해봤으면 좋겠다. 고등학교는 어딜 갈지 생각해봤니? 성적되는 대로 가야죠. 의사 선생님도 쌤이랑 같이 고아원에서 살았죠? 그런데 의사가 되었다니 대단하시네요. 학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하더군요.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20대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의대를 무사히 나왔지. 후원자가 있었군요. 그럼 저는 의사는 꿈도 못 꾸겠네요. 내 동생이 날 부른 이유가 널 후원해 주라고 부른 건데
현수야,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꿈을 접지 말고 실컷 도전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담임 선생님을 봤더니 씩 웃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엄청난 은인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의사의 꿈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의대에 합격했어요. 30대가 되어 전문의가 되었고 응급실 의사로 꾸준히 일하고 있었답니다. 담임 선생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계셨고 자주 저를 보러 병원에 오셨어요. 현수야, 너 일을 안 쉬고 한다며? 너 장가는 안 가냐? 쌤도 40대에 장가 갔잖아요. 저 아직 창창한 30대라서 결혼 생각 없습니다. 별걸 다 따라하려고 하네. 장가 늦게 가서 좋을 거 없어. 그리고 넌 의사라서 여자들이 줄을 설 거 아니냐. 제가 잘생겨서 인기는 있는데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직은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네요.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잡았나? 야, 임마, 좀 풀어줘도 괜찮아.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쉬엄쉬엄 해. 쌤한테 많이 맞긴 했죠. 그 덕에 제가 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형이 다 해줬지. 내가 뭘 해줬냐? 쌤 형이니까 제가 믿은 거죠. 쌤 아니었으면 저 의사가 아니라 어디 길바닥 노숙자나 되었을 겁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식. 그래, 현수야. 이 선생님은 네가 항상 자랑스럽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렇게 선생님 덕분에 전문의까지 잘 성장했고 저에게 의사의 꿈을 실어준 선생님의 형인 병원장님 밑에서 응급실 의사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삼촌이라고 호칭할 만큼 가까워졌고 허물없이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출장 진료를 부탁하셔서 대저택으로 갔고 늙은 여자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가 잘못 온 것 같군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현수야, 가지마. 엄마 말 좀 들어봐. 암 판정받고 시한부라고 날 파양하고 사라진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정말로 암이었어. 가망 없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였다고. 그런데 친척 중 한 분이 미국으로 오라고 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갔어. 날 파양하고 고아원에 버리고 말없이 병원에서 사라졌던 시기겠죠. 그때 사라진 게 미국에 간 겁니까? 그래, 거기서 특별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수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완치했어. 그럼 다시 날 찾아왔어야죠. 사과하고 다시 엄마가 되어줬어야죠.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몸이 낫고 미국에서 줄곧 식당에서 일하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어. 내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얼마 전 친척이 돌아가셨고 상당한 유산을 혼자 받게 되었기 때문이야. 여기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어. 참, 변명 한 번 아주 완벽하네요. 현수야, 이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 엄마는 늘 네가 그리웠어. 널 다시 찾고 싶었지만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아서 감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변명인지 해명인지 하는 말을 줄기차게 들었지만 저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출장 진료를 거부하고 대저택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더니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현수야, 이야기 들었어. 사모님이 네 양어머니였다고. 삼촌, 그 여자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출장 진료까지 봐줄 만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날 후원해 주신 분이야. 대학 다닐 때 학비를 다 내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감사한 분이야. 그분이 입양한 건 듣긴 했는데 내가 집까지 찾아가지 않았으니 너였는 줄 몰랐다. 후원자라. 그런데 저랑은 상관없어요. 암 말기 환자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니 엄청 큰 충격이고 배신감이 듭니다. 날 파양하고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용서를 못한다고요. 현수야, 네가 상처가 심할 거라는 거 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어.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쓸쓸하고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널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알려줬어야죠. 안부는 전했어야죠. 난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신감이 커서 양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러 오셨습니다. 현수야, 쌤, 다 듣고 오신 거예요? 응, 우리 형을 후원해 주신 분이 네 양어머니라고. 참 세상이 좁네. 옛날에 잠깐 같이 살았을 뿐이지 별다른 사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사이니까 쌤까지 보태실 필요 없어요. 그거 참 안타깝네. 그분이 널 많이 그리워하시던데. 그러라고 하세요. 저는 조금도 마음을 열 생각이 없으니까요. 현수야, 너는 한때라도 같이 살았던 가족이 있었잖아. 난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네 입장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 것 같아. 무조건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말이야. 쌤, 저를 가르치고 이만큼 키워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양모의 일이라면 나서지 말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그분 말이야, 많이 아프시대. 암은 낫긴 했지만 20년 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살았다고 하시더라. 건강이 쇠약하신 분이니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면 빨리 만나봐.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절대로 양모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응급차로 엄마가 실려오셨습니다. 쇼크가 있어서 오셨는데 몸을 검사해보니 온몸이 약하고 많이 상했더라고요. 현수야, 네가 날 살렸냐? 아니요, 죽을 병이 아니라서 제가 살린 게 아닙니다. 이 엄마가 많이 밉지? 실은 한국에 와서 널 찾으려고 고아원에 연락을 해봤다. 그런데 파양한 입장이라 그런지 알려주지 않더라. 나라도 알려주지 않았을 거야. 자격 없는 애미니까. 다 알면서 뭐하러 찾으려고 했어요. 아무튼 잘 쉬세요. 내일 퇴원하시면 됩니다. 현수야,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씀 하시죠. 저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사라졌다가 이제야 나타났으면서. 그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미안하다. 나 같은 거 잊고 잘 지내거라. 엄마도 스스로 잘못한 걸 알고 더는 저에게 아들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은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제 입장이면 엄마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퇴원하는 엄마가 인사를 하러 왔길래 대충 받아주고 말았어요. 생각은 났지만 다시 모자지간으로 지내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잊어버리고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쉬는 날 편한 바지를 사러 동네 시장을 내려갔습니다. 이것저것 고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놀란 목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다가가 봤더니 누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더라고요. 모여든 사람을 해치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는데 덜컥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봐요. 호흡, 맥박이 없잖아. 얼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주변 사람에게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어요. 엄마의 가슴을 계속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멈춘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 용서할 테니까 내 엄마가 되어달라고요. 당장 눈 떠요. 간절함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계속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같이 타고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윽고 엄마는 긴 숨을 뱉어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현수, 내 아들 현수야. 어떻게 된 거니?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제야 안심하고 저도 눈물과 땀을 닦아냈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엄마를 모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해드리고 입원 수속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약하시네요. 내 몸이 다 약해. 이런 몸으로 널 다시 찾을 수 없었어. 현수야, 진짜야. 내가 형편도 몸도 좋지 않아서 널 다시 만나러 올 수 없었어. 네, 알았어요. 그만 말씀하세요. 푹 주무세요. 정말로 나는 현수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엄마는 말씀을 하다 말고 약에 취해서 깊은 잠이 들었답니다. 병원장님,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의 상태를 보시더니 저더러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힘이라는 게 아들이 되어주라는 뜻이었죠. 엄마가 깨어났을 때 흐뭇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우리 아들 자니?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파묻고 잠든 저는 따스한 손길에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좀 어떠세요?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좋구나. 그거 말고 몸이 어떠냐고요? 아픈 데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 아들 보니까 다 나은 모양이야. 엄마도 참... 현수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엄마는 유언장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거기엔 엄마의 전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저에게 사죄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변명하지 않을게.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지금 옆에 있잖아요. 퇴원하고 엄마 집으로 같이 가요.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이 마음을 열어줘서 너무너무 기쁘구나. 저를 파양했던 양어머니와 다시 모자지간으로 지내기로 했고 얼마 뒤에 퇴원하고 엄마 댁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건강이 쇠약하니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려고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저를 도와줬던 담임 선생님과 병원장님을 생각하며 제가 받았던 애정을 엄마한테 돌려드렸죠. 그러고 보니 엄마가 병원장님을 후원했고 담임 선생님과 병원장님이 저를 이만큼 성장하게 도와주셨고 저는 엄마를 보살피게 되었네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도는 사랑인가 봅니다. 아무튼 제가 돌봐드린 엄마는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와의 화해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결혼을 결정했답니다. 현수야, 새신랑 축하한다. 아, 쌤, 주례 준비는 잘하셨죠? 내가 주례할 나이는 아닌데 네가 부탁해서 하는 거야, 임마.
제가 쌤 아니면 누구한테 주례를 맡기겠어요? 우리 형한테 부탁할 줄 알았더니. 넌 우리 형한테는 삼촌이라고 부르잖아. 내가 쌤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아니, 어디 감히 스승한테? 거봐요. 아무튼 나의 영원한 스승님인 쌤이 주례를 봐주셔야죠. 쌤, 덕분에 저 장가 갑니다. 선생님은 제 턱시도가 구겨지도록 세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도 병원 선생님들과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으셨습니다. 엄마, 나 긴장돼요. 나야말로 긴장된다. 내 인생에서 혼주석에 앉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저도 장가 갈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가 혼주석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우리한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 현수야. 고맙다. 나도 고마워요. 나 무대 뒤로 그만 가볼 테니까 결혼식 잘 봐주세요. 얼른 예식장 뒤로 가서 신랑 입장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축하해주는 하객들, 소중한 인연인 병원장님, 엄마가 보고 있고 담임 선생님이 주례석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만세를 부르며 빨리 입장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달콤한 꿈처럼 끝났어요. 이듬해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현수야, 우리 손주가 꼭 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다. 이 눈을 보니까 현수 너 어릴 때가 생각나는 거 있지? 제가 아기 때 못 봤잖아요. 8살 때 처음 보셨으면서. 그때도 애기였지.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엄청 예뻤어. 내 남편이 사업에 망하고 그렇게 떠나고 내 몸까지 아프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지만 이 눈빛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네, 고마워요. 엄마 말씀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 해명하셔도 돼요.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들까지 낳은 저는 엄마한테 밥 달라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이 엄마도 든든히 먹어야겠다. 우리 손자가 장가 가는 것까지 봐야 하니 약해지지 않을 거야. 여러 고비를 거친 엄마는 예상보다 더 건강해져서 손자도 돌봐주고 계시고 저와 아내를 대신해 살림도 도와주고 계신답니다. 어릴 적 상처가 많고 결핍이 많던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지만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젠 애정 결핍도 없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응급실 의사로 많은 생명을 살릴 것이고 엄마, 아내, 아들, 담임 선생님, 병원장님까지 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상처가 깊은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닿았길 바라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